한국사 수업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공무원 되실 분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꼭 한 번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좀 쉽진 않죠. 그렇죠? 한일 관계는 지금 경제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저렇게 계속적인 도발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나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정치적 문제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한일 도발의 배경이 됐던 것이고,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위기감을 일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이 계속적인 도발을 하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일본의 개헌 문제를 조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은 1차 대전 이후에 있죠. 파리 강화회의에 아시아 국가로서 유일하게 참여할 정도로 국제연맹 체제에서는 나름 리더 국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전범국이 되면서 평화헌법이라고 해갖고 있죠. 군대를 가지지 못하는 국가가 됐어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라는 논리가 필요한데요. 여태까지 일본이 안보라는 논리를 위해서 사용했었던 나라가 누구였었냐면은 북한이었었습니다.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과 계속 회담을 하고 있죠. 북미 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거기에 노골적인 재팬 패싱이 나타나면서 일본이 일종의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거기에 북한 대신에 택한 게 한국 때리기를 택한 겁니다. 일본이 올 연말부터 개헌에 착수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내년 9월쯤에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 같아요. 일본이 평화헌법 체제하에서 일본이 군대를 갖지 못함으로써 미일 동맹 관계는 경제 동맹의 성격을 띠고요.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 군사 동맹까지도 미일 동맹 관계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해방 직후 해방 공간에서의 일이고요.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일 기본 협정이라는 곳에서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해방 공간에서는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발표되면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정책이 급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때 한국 지배를 사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두 번째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즉 미일 강화조약 때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부활하고 있었는데, 이 부활하는 일본 경제에 찬물을 굳이 끼얹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미일 종전조약입니다. 그 종전조약 때 과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명시하려고 미국에 로비해갖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규정이 명시로 들어갈 뻔했었어요. 근데 미국 외의 연합국들이 분쟁거리 만들지 말라라고 해갖고 반대해갖고 이렇게 빠진 거였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한일 기본협정인데, 1965년 한일 기본협정, 즉 한일 국교 정상화 때 그때 다시 한번 얘들이 사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한테 차관을 빌려주면서 무슨 태도를 일관했었냐면요, 한국 식민지 지배는 역시 합법이라는 태도를 일관합니다. 그러면서 차관을 빌려줄 때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차관을 빌려줬어요. 한국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합법과 불법을 논하지 않고 청구권이라는 문제를 그냥 마무리 짓고 맙니다.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합법 불법 문제는 이게 후대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또 하나의 그 기원이 된 겁니다. 지금 분쟁의 기원이.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그 대법원 판결은 우리 한일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여태까지 일본은 있죠. 국가 간의 청구권 문제가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었어요. 그걸 지금 아베가 뒤집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 불매운동이 너무 감정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있잖아요, 아베의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문건 하나 읽어드려보도록 할까요? 일본이 일관되게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한국한테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던 걸 불러드려보도록 할게요. 1965년 우리 한일 기본협정 체결 당시에 당시 외무대신이, 외무부 장관이 그 일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가 간의 청구권 문제가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명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 1991년 8월에 야나이 순지라는 일본의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본 국회에 가서 발표를 할 때 있죠. 다시 질문이 나왔을 때 국가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된 것이 한국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소멸시키냐, 이것에 대해서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0년 3월에도 다시 그 얘기를 다시 합니다. 호소카와 일본의 법무성 민사국장이라는 사람이 일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입니다, 이전에 했었던 야나이 순지라는 외무성 조약국장이 했었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잘 알고 있다, 저희 입장도 여전히 그대로다라고 하면서 줄곧 한국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줄곧 얘기해왔습니다. 이걸 아베가 뒤집은 건데 이 얘기를 하는 일본의 언론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원폭 피해에 대해서, 미국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은 일본 국민한테 개인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있잖아요, 부시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요, 보상도 해줬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도 원폭 피해 기념공원에서 가갖고 사과를 했었어요. 바로 그 옆자리에 있었던 아베가 왜 주변 국가에 대해서 자기는 왜 사과를 못하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요,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배상을 해줬어요. 한국만 차별하는 겁니다. 한국만. 여러분, 1970년에 서독의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가 있죠. 폴란드 바르샤바 광장을 찾아왔고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 뇌리에 강하게 각인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끊임없이 해줬습니다. 이걸 계기로 양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한일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좀 잘 풀어가야 돼요. 마지막 문제가 경제적 문제인데요. 일본 엄청난 흑자 국가였었는데 1995년 이후로 일본의 GDP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일본의 수출이 8천만 달러라면 한국이 7천만 달러입니다. 한국이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거기에 나라가 발전하면 수출 외에 내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한국의 개인 소비력 지수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수출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요. 이제 이게 일본한테 굉장히 위기감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실례로 중산층만 놓고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소비한답니다. 더 잘 소비하고 잘 산답니다. 여러분, 일본의 중산층들의 그 집이 되게 작은 거 아세요? 일본의 중산층들은 생각보다 자동차 같은 거 많이 안 갖고 있는 거 아시나요? 한국은 차도 많이 사고요. 일본에 가면은 그 집에 있잖아요, 냉장고가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쓰던 냉장고 있잖아요, 사람 크기만한 거 있죠. 아직도 그걸 쓴답니다. 그 한국의 가정집에 냉장고가 그 대형 냉장고가 있다면 못 믿는데요. 그거 식당 아니야 그런답니다. 병신아, 우린 그런 게 2개씩 있어, 집집마다. 일본의 경제력과 한국의 경제력이 일정 부분은 추월된 게 있다고요. 일정 부분은. 그리고 일본은 뼈아픈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일본이 수출했었던 물품들 상당수를 한국이 지금 수출품 주력 상품이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고 가전제품입니다. 잘 아시죠? 반도체는 세계 수출의 70%를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뼈아픈 경험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가 비메모리 반도체고요, 또 하나가 탄소섬유라는 건데, 이 한국의 성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적절하게 이걸 꺾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갖고 지금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에 가장 위협적인 것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4차 산업혁명에서 파는 물건은 한국한테 역전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쳤었던 그 수출 제한 규제 주체 중에 반도체 만드는 물품, 도구 3가지 있었죠. 그 3가지를 한국이 다 만들 수 있답니다. 생각보다 데미지를 입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무기였었는데 가장 큰 무기가 별 실효성을 보이지 못했다고요. 그걸 봐서는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경제 도발이 한국한테 생각보다 데미지를 많이 입히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탄소섬유는 5년 전에 똑같이 시작했었는데 일본은 지원이 있어갖고 먼저 만들어서 지금 세계 시장의 60%인가 70% 점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도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갔답니다. 양산체제로 들어가면은 일본하고 다시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일본한테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대부분 우리가 가져왔고요.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도 우리가 주도국이 될 수 있어요. 그 주도국이 되는 것을 일본이 이제는 그걸 막아보려고 한 겁니다. 일본이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2045년인가쯤 되면요, 일본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가 된답니다. 65세 인구를 먹여 살릴 아래층 인구가 없게 되는데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돼요. 한국도 고령화가 심각하긴 하지만요, 한국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고령화가 개선될 수 있어요. 북한의 인적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여지가 있다면 일본은 더 이상의 그 비전이라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성장 동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 3가지 원인으로 일본이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일본과 한국은 경제 전쟁 중입니다. 한국이 경제 성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일본이 한국을 종속국가 구조로 바라보지 않는 한, 그 시각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이게 언젠가는 벌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그게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분열하면 안 돼요. 더 단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일 관계가 파국 직전으로 치닫는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965년에 만들어졌었던 한일 관계를 그 프레임워크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전의 구조가 종속 구조였었다면 이제 대등한 친구 구조로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죠. 지소미아 중단이 한미 동맹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소미아 체제는 오히려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때이른 중국몽 때문에 나타났던 거였었어요.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에 참여해서 천안문 막루에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 군대를 사열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이 깜짝 놀라서 한국이 중국 측에 붙는 거 아닌가 해갖고 미국이 압박해갖고 만든 게 그게 지소미아였었습니다. 지소미아는 국무회의를 거친 뒤 바로 하루 뒤에 일본에 사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그건 일본 입장만 반영돼 있어요. 미국 입장만 반영돼 있고요. 그건 재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때 또 만들어진 것이 또 뭐가 있냐면요. 위안부 합의 문제라는 게 있죠. 그게 또 미국의 요구로 그때 만들어졌었던 거 있었어요. 그때.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붙는다는 것을 그렇지 않다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른 게 그겁니다. 또 하나가 사드입니다. 우리 사드로 굉장히 많이 피해 봤었던 거 아시죠? 그 세 가지가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때이른 중국몽을 보인 것 때문에 우리가 지불했었던 대가였었다고요. 지소미아 중단은 한일 관계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요. 그 2016년에 지소미아 체결 이전으로 돌아갈 뿐인 거예요.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 아베가 그런 얘기 했었죠. 아베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게 한국을 차별하는 게 아니다. 한국을 그냥 기본적인 국가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일반 국가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야 병신아, 우리도 그거 하는 거야. 그냥 일본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2016년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뿐인 겁니다. 그냥 일본하고 관계 좋을 수 있어요. 그때 안보 관계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도 잘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있는 한 한미 동맹 관계는 깨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미 동맹 관계는 이 기회를 계기로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단단하게. 이제까지의 한미일 공조 관계는 미국과 일본 관계에 한국이 종속적으로 참여하는 관계였었다고요. 그거를 재설정하는 기회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보수라는 분들한테 한국 언론한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운 점이 있냐면요.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할 때 있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할 때 아베 철회하라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단체도 없어요. 보수라고 하면요, 그 민족적 굴욕감을 느끼면서 일본한테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일본에서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태극기 집회에 한국을 항상 욕하고 있었던 한국 모 대학의 교수가, 일본 여교수가 연단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철회하라라고 말한 언론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대통령한테 일본에 가서 사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건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전에 이런 문건이 있었는데 세계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이 일본에 큰 죄를 저질렀다.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해서 일본에 사죄를 해야 된다. 이게 누가 했던 말이고 언제 했던 말인지 아시나요?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탄하기 직전에 친일파들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데자뷰를 느낍니다. 똑같은 현상이 100년 뒤에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제가 청일전쟁이 터질 때 있죠, 어느 나라도 승패를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자신도 그랬었고요. 당시 최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승패를 예측하지 못해서 중립을 지켰어요. 어느 편 들지 않았었다고요. 근데 일본의 승전 소식이 전해 들여오자 일본인들이 진짜 광기에 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환호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거꾸로 여태까지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렸었던 중국이 이걸 계기로 단순한 페이퍼 타이거,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구나라고 판명이 나면서 세계 열강들이 중국을 분할하겠다는 중국 분할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됐어요. 저는 이번 이 경제 전쟁을 계기로 있죠, 일본이 한국한테 큰 데미지를 빚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한국이 이 경제 전쟁을 잘 극복한다면은 생각보다 일본이 센 나라가 아니었었구나. 그냥 옛날 추억만 가지고,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일본이 한국한테 침뱉으면은 한국은 미안해 이런 처지였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럴 줄 알고 일본이 했었던 건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안방에 쭈그리고 있는 노인 한 분이
옛날 추억만 가지고 한국한테 똑같은 행동을 했었던 건데 지금 한국이 그렇게 대응을 안 하니까 저기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외교에는 투 레벨 게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외교를 하고요. 국민들이 하는 행동이 이 외교의 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국민들이 일본한테 불매운동을 계속 해주고요. 일본한테 우리가 불쾌한 감정들을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걸 표시를 해준다면은 우리 한국 정부가 외교를 할 때 이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외교를 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한국 정부가 약한 입장을 가지고 일본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할 말이 생깁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너무 하나 있다. 내가 뭘 양보하고 싶지만 우리 국민 때문에 양보를 이 이상은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미일 관계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 이후로 미국의 세계 냉전 질서 체제하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이 패러다임은 이미 낡은 체제가 돼 있어요. 이 패러다임은 고물상에 가는 이제 고물 같은 체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이 사태를 잘 이겨낸다면 이 패러다임 자체가 다시 짜질 계기가 될 겁니다. 남북한 간의 평화 무드와 그리고 앞으로 열리게 될 시베리아 철도까지 열려갖고 유럽 경제 공동체와 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연결된다면은 일본의 소외는 점점 더 급속해질 겁니다. 섬나라기 때문에. 육지가 연결된다면요. 그때 두 경제권을 연결하는 주축이 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를 맞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가갖고 사과한다고 일이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언젠간 한번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을 다시 짜고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을 계속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이 일본한테 데미지를 입지 않고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면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공무원 되실 분들이니까요. 그 힘을 잘 모아주시길 바라요. 우리 한국은 있죠.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똘똘 뭉쳐갖고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그 역할을 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말을 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 말은 마지막으로 꼭 한 번쯤 전달하고 마치고 싶어요. 토착하고 좀 꺼져라, 새끼들아. 우리가 해방 직후에 일제잔재 청산하지 못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아까운 시간을 뺏어갖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한국사 수업이잖아요. 한 번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려주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갖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이 기회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정치 현실도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말 들어주셔서.